저는 올해 62세,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가의 주름, 흰머리 사이로 드러나는 가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제 눈동자만큼은 아직도 40년 전 그날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5,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성우라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했던 그날 말이죠. 선희야, 우리 꼭 행복하자. 성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성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벌어오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남의 집 청소며 식당 설거지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할 거야? 애들 분유값도 없는데 당신은 뭘 한 거예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서로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는 차가운 침묵이나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사랑은 점점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첫째 준혁이가 태어나고 이어 둘째 서윤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천사 같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돈이 필요한 곳은 끝이 없었고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당신이 좀 더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성호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가 공장에서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중학생이 되고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매일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합시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법원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낸 뒤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늦게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준혁이가 무뚝뚝하게 건네는 엄마, 고생 많으세요.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혼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이혼 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잔해 위에서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워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고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저는 비로소 홀로 남겨졌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고 서윤이는 결혼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는 것.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했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서윤이가 떠나던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25부터 시작된 제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 저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니 오히려 막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죠.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잠드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정우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김선희예요. 선희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던가요? 우철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철은 노래교실이 끝나면 자주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다정한 권유에 결국 따라 나섰죠. 선희 씨는 혼자 사세요? 네, 아이들이 다 독립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를 몇 년 전에 암으로 보냈거든요. 우철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병으로 먼저 보낸 남자. 그런 사연이 그를 더 믿음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우철은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목도리를 사다 줬고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좋다는 파스를 구해왔습니다. 선희 씨, 이제는 행복하셔야죠. 고생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아이들을 키우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누군가 살펴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우철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복지관 친구들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모두에게 호감이었죠. 겨울이 깊어갈 무렵 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선희 씨가 좋습니다. 저랑 앞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눈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날리고 있었죠. 우철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철 씨가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철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죠. 아이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좋은 분이시면 저희야 찬성이죠. 서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했다고요. 우철과 저는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가 자녀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눴죠. 우철에게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철의 아들은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서윤이도 우철에게 인사를 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우철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죠.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시절처럼 치기 어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우철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새 출발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시 찾아온 인연처럼, 늦은 나이에 만난 행복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를요. 우철의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도요. 저는 그저 외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다시 한번 사랑받는다는 설렘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성적인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죠. 그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철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집 안가득 퍼지면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죠. 잘 잤어요, 여보. 우철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애정 표현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공원 산책이나 할까요?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바깥바람 쐬고 싶었어요. 우철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고 낙엽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팔짱을 끼고 걷는 우리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꽃 예쁘죠? 선희 씨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우철이 장미꽃 한 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빨간 장미가 아니라 연분홍색 장미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어머, 이런 거 사오면 어떡해요? 돈 아까운데. 당신 기쁜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걸요.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아요. 우철의 말에 저는 꽃을 안고 한참을 설레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녀 같은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우철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근처 온천에도 가고 바닷가 드라이브도 했죠. 젊은 시절 성우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선희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바닷가 식당에서 우철이 직접 게살을 발라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저를 공주처럼 느끼게 했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이야. 어느 저녁 우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저도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여자로서 빛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만 살아왔던 세월. 그런 저에게 누군가 여자로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철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서윤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행복하시죠? 응, 우철 씨가 나한테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준혁이도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철은 옆에서 사위, 며느리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우철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혁이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어때요? 제가 고기 좀 구워줄게요. 정말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우철은 약속대로 준혁이네 집에 고기와 과일을 한 아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서윤이네도 불러서 다 같이 모였죠. 우철은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며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서윤이가 주방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철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착하네요. 당신을 닮은 거겠죠. 고마워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줘서. 당연하죠. 당신의 아이들인데요. 우철의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성우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주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철이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그래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전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초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철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우철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오빠,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낯선 여자의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했던 꿈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철의 외박이 잦아진 건 재혼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사업 관계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먼저 드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연락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생겼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친구랑 작은 무역업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잘 되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제가 더 물어보려고 하면 당신은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또 잘못 선택한 걸까?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철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에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당신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6개월만 있으면 2배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철은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라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철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거절하면 우철이 실망할 것 같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우철이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했고 제가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신용대출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나오네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졌죠.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우철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했죠. 대출을 받은 후 우철의 외박은 더 잦아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해요. 일주일쯤 있다 올게요. 일주일이나요? 응,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걱정 말아요. 우철은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연락도 뜸했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라는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김선희 씨 맞죠?
정우철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이요? 지금 출장 가셨는데. 출장? 웃기고 있네. 돈 빌려가고 잠적했잖아요.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간 거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몰라요? 남편이 부인 명의로 대출받아서 우리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둬요. 남자들은 협박하듯 말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죠. 손이 떨렸지만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또 걸어도 받지 않았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래요. 빨리 전화 주세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또 속은 걸까? 다음 날 우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잠깐 곤란한 상황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해결할게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아, 그 사람들. 제가 사업 자금을 좀 빌렸는데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요. 5천만 원이나 빌렸다는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집에서 조용히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우철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고객님,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아, 네. 곧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우철은 연락이 두절됐고 통장은 바닥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달콤했던 꿈은 끝났고 지금 제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배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 초인종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우철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되풀이됐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처럼요. 이럴 리 없어. 분명 사정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선희 씨, 나와요. 어제 왔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나 왔고 더 험악한 표정이었죠.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요?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거 모른다고요? 같이 짜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쨌든 일주일 더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으니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각오하세요. 남자들이 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웃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 뭔 일 있나 봐. 재혼했다더니 남편이 사기꾼이래.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사라졌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싶어서요. 네, 성함과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던 중 담당 형사님이 우철의 이름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철이요? 혹시 60대 초반 남성이죠? 네, 맞아요. 왜요? 그 사람. 사기 전과자예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전과자요? 네. 주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쳐왔어요. 재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죠.
부인도 피해자신 것 같네요. 형사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기 전과자, 결혼 사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은 뭐예요? 저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일단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죠.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그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상냥했던 미소, 다정했던 눈빛.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계산된 행동들이었죠. 며칠 후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희 씨,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정우철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사고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음주운전 사고인데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었어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죠. 그 여성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속인 게 아니구나. 우철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 명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저 그의 사기극 중 하나였던 겁니다. 당신마저 속일 줄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의 빚. 제가 평생 일해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러게 나이 들어 재혼을 왜 해?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랑하고 믿은 게 죄인가?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고 부끄러웠으니까요. 준혁이와 서윤이가 전화하면 응, 잘 지내 하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요? 은행 빚은 쌓여가고 채권자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혼의 고통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고된 시간도 이보다는 나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주 사이에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혁이 폰이에요. 서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우철 아저씨 일 들었어요. 아빠한테 연락 왔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됐다니. 제일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는데요. 아, 그게. 엄마, 왜 혼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지금 아빠가 가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이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든 박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이야. 성우 씨.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들어오세요.
청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큰일을 당했다고.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려던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긴. 왜 혼자 감당하려 했어? 청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강하게 살아왔는데 성우 앞에서는 그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청호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주지 않던 위로였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어? 은행 대출이 2천만 원이고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알았어. 일단 은행부터 정리하자. 내가 도와줄게. 청호 씨가 왜? 아이들 엄마잖아. 그리고 우리 한때는 부부였잖아. 청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달려와 준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약속대로 저를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상환 계획을 세웠죠. 청호는 자신의 퇴직금 일부로 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거 언제 다 갚아요. 천천히 갚아.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해.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했죠. 점심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입맛이 없어서. 청호는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어떻게 기억하세요? 내가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 잊을 수가 없지. 청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호는 이혼 후 계속 공장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재혼은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어. 한 번으로 충분하더라고. 청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를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준혁이랑 서윤이가 잘 컸더라. 다 내 덕분이야. 당신도 양육비 보내줬잖아요. 턱없이 적었지. 미안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날 이후로 성우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알아봐주고 우철 고소 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청호는 복잡한 법률 서류도 함께 보며 설명해줬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일들이었죠. 준혁이와 서윤이도 함께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준혁이도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내 식구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앉은 자리였죠. 청호가 삼겹살을 구우며 농담을 했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제가 떠나왔던 가족이었습니다. 천이야, 괜찮아? 청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들 덕분에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당신을 떠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만 보고 떠나버렸던 그 선택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청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제 곁을 지켜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정리됐습니다. 은행 빚은 성호의 도움으로 상환 계획이 세워졌고 우철을 상대로 한 고소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권자들도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았죠. 형사님, 우철이는 언제쯤 잡힐까요? 경찰서를 방문한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간 상태라 조만간 검거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철에 대한 분노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조만간 잡힐 거래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한 곱이 넘긴 거야. 성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버드나무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참 오랜만이네. 이렇게 둘이 걷는 게.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준혁이가 어렸을 때, 그때 우리 공원에 자주 왔었잖아. 맞아요. 그땐 맨날 싸우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나왔었죠.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미안해. 갑자기 왜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성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잘못도 컸는걸요. 아니야. 난 정말 무능했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당신 고생만 시키고. 성우 씨도 힘들었잖아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부족했지. 당신이 왜 날 떠났는지 이제는 알아.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렸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할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선이야, 우철이랑 있을 때는 화려했어요. 꽃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진짜 힘들 땐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잖아요. 성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빚 문제나 법률 상담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냥 서로가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자주 만나시죠? 어느 날 서윤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도와줄 게 많아서. 저는 좋아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있으면 편해 보여요. 서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아빠든 누구든. 고마워, 준혁아. 근데 솔직히 아빠가 제일 낫죠. 진짜 엄마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주말 내 식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가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어머, 서윤이가 이렇게 잘 차렸네. 엄마,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아빠도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서윤이가 성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이거 드세요. 고맙다, 준혁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더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요. 식사 후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성우와 단둘이 남았죠. 선이야. 네. 나. 너무 오래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우 씨,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 너를 다시 보면서 느꼈어.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늘 있었다는 걸. 그럼.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성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철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였으니까요. 주방에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 들었어요. 서윤이와 준혁이가 뛰어나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진짜 다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 서윤아. 우리 다시 가족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성우와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버리려 했을까? 젊은 시절, 저는 가난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손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철은 저에게 화려한 순간들을 줬지만 그건 모래성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비록 변변찮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잘 들어갔어? 네, 방금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일 보자. 자, 잘 자. 네, 잘 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다시 선 희망. 그것이 지금 제 마음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진심으로, 끝까지. 성우와 다시 시작하기로 한 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선이야, 천천히 가자. 우리 이제 시간 많아. 그의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자신의 편의점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곳이야.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성우는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으며 바쁘게 움직였죠.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도 할 일이 없는데 뭐. 이것저것 해봤으니 금방 배워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편의점에 나가 성우를 도왔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했죠. 선이야, 정말 고마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편해. 저도 좋아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함께 일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일상을 나눌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학생이 잔돈 떨어뜨리고 갔더라고. 쫓아가서 줬지. 착하시네요. 뭐, 당연한 거지. 성우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0년 전에는 거칠고 날카로웠는데 세월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있으면 편해 보여요. 어느 주말
서윤이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네. 예전엔 엄마 얼굴이 항상 긴장돼 있었는데 지금은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아빠 덕분이야. 아빠도 그래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밝아지세요. 서윤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젊었을 땐 서로를 몰라 싸웠지만 이제는 세월 덕에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성우 씨,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뭐가? 돈 얘기만 하고 당신 무시하고. 아니야. 나도 무능했잖아. 그게 아니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죠. 성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어. 이제는 알잖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네, 알아요. 어느 저녁 편의점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눈 온다. 정말이네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본 적이 없었죠. 행복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눈 쌓인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뭐, 갑자기. 사실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작게 할 거예요. 그래, 축하해. 아빠한테도 말했어? 네, 아까 통화했어요. 아빠가 줄에 서주신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결혼식 날, 저는 성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기쁜 날인데. 몰라. 그냥 눈물이 나네요.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혁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두 분이 다시 만나주셔서 우리가 고맙지. 다음은 엄마, 아빠 차례예요. 언제 다시 혼인신고 하실 거예요? 준혁이의 말에 저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까지. 우철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준혁이 결혼식 다음 주였습니다. 김선희 씨, 정우철을 검거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겁니다. 형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죠.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날 저는 성우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우철은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죠.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우철을 면회 신청했습니다. 성우는 만류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철이 무기력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우철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은 없어요. 부디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면회실을 나오며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성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이야, 우리 다시 혼인신고할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요. 두 번째 선택.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떠나도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그해 겨울, 저는 성우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앞에서 서류를 제출하던 날, 눈이 소복하게 내렸습니다. 40년 전 첫 결혼 때와 똑같은 겨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네 식구만 조용히 함께했죠. 엄마, 아빠, 축하드려요. 준혁이와 서윤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우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제가 부친 계란말이, 아이들이 사온 떡.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건배. 내 계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험난한 세월 끝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인연은 떠나도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62세,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배신과 사기로 무너졌을 때 제 삶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인연은 돌아오더군요. 떠나도 다시 만나고 힘들어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새로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